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동방의 슬라브족들과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고 레벤스라움을 건설하겠다던 히틀러였는데, 이런 히틀러가 슬라브인들의 나라이자 유대 공산주의의 본산인 소련과 손을 잡다니. 그렇게 폴란드는 멸망해 절반은 독일로 나머지 절반은 소련으로 찢어져 나갔고, 동쪽을 안정시킨 상황에서 다음 목표는 누가 봐도 서쪽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선에는 긴장이 흐르는 상태. 언제든 1차 대전의 악몽이 재현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프랑스만큼 긴장하고 있던 건 다름 아닌 바이킹의 후예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3개국이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르면 독일이 접수해야 하는 땅들이었죠. 세 나라는 일단 중립을 선언하고 싸움에서 빠지려고 했지만 지구상에 힘없는 중립 같은 건 없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일전을 앞둔 히틀러는 대서양으로의 출구 확보와 후방 안정화를 위해 기술을 틀어 북유럽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향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유럽의 중심에서 다소 떨어진 변방인데다 동원할 수 있는 인구도 적은 척박한 곳이었지만, 당시 독일에게 있어 북유럽의 전략적 중요성은 상상 이상으로 뛰어났거든요. 애초에 레벤스라움 같은 게 왜 필요했겠습니까? 서구 해양 세력들과는 달리 식민지가 없어서 자원도 모자라 인구는 미어터져서 농지도 없어. 독일은 주요 전략 자원과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당장 스탈린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겨우 후방 안정화시켜 놓은 마당에 만만한 북쪽부터 털어서 자원 수급처를 확보해야 살 길이 보이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스칸디나비아는 당시 독일의 주요 철광석 수입처였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이 철광석들이 들어오는 루트였고요. 본격적으로 전쟁하려면 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독일도 사실 약간 급발진 느낌으로 전쟁 개시한 거라서 물자가 넉넉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미 폴란드에서 탄약, 전투기, 전차 등 군수 물자를 엄청나게 소모한 상황이라 혹시나 영국이 북해에서 해상 봉쇄라도 하면 1차 대전 때처럼 닭 쫓던 개 돼서 순무만 먹으며 살아야 될 수도 있었고요. 또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를 선점한다? 그러면 대서양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향후 영국이랑 싸우게 될 때를 생각했을 때 대영국 전진기지로 이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결국은 소련이랑도 싸워야 될 운명이잖아요. 스탈린과 손을 잡은 건 그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을 뿐, 소련과의 결전까지 대비한다면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소련을 북쪽에서 압박할 수 있는 공격로였죠. 북유럽을 친다면 타이밍은 지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우물쭈물하고 소련이 발트 3국 먹느라 배떼지 불렀을 때 지금 선수를 치는 게 정답이었어요. 독일의 직접적인 타겟은 바로 노르웨이였습니다. 영국이랑 정면으로 마주보기 때문에 전략적인 중요성은 충만한데, 옆나라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군대 5만 명 딸이 약소국이었거든요. 스웨덴은 좀 빡세니까 그냥 명목상 중립국 지위 보장해주고 소련과의 완충지대로 삼자. 대신 노르웨이는 직접 쳐들어가서 우리 땅으로 만들자. 이게 독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껴있는 덴마크는 어떡하냐고요? 어쩌긴 어째요. 그냥 밟고 지나가야지. 1940년 4월 9일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지켜준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스칸디나비아로 가는 관문인 덴마크로 우선 밀고 들어옵니다. 중립받고 조용히 있던 덴마크는 독일이 침공해 올 것이라곤 예상치도 못했던 상태. 총 병력이 겨우 15,000명으로 아무런 전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공수부대가 떨어지고 코펜하겐 폭격하겠다고 협박이 들어오네. 내정 간섭만 하지 말아달라고. 단 6시간 만에 항복을 때려버립니다. 2차 대전 내 전역 중 가장 빠른 항복이라는 진기록이었죠. 덴마크를 스무스하게 꿀꺽하는 동시에 독일은 노르웨이의 대규모 상륙 작전을 실행합니다. 이른바 베저유이붕 작전. 독일 북부의 베저강을 도하한다는 뜻으로 노르웨이로 향한다는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게끔 붙여놓은 가짜 작전명이었어요.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바이킹 형님들의 고향답게 깎아지른 산과 강이 많은 척박한
척박한 빙하 지형에다가 매서운 추위로 유명하죠. 게다가 국토도 남북으로 길쭉해요.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점령해 나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얘네 병력도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독일은 한 곳에 힘을 집중시키기보다는 해안가의 주요 도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 한꺼번에 점령할 계획을 꾸려요. 그리고 실제로 독일군은 이 계획을 완벽하게 실해 4월 9일 하루 동안 6군데의 거점에 많게는 1개 사단, 적게는 1개 대대분의 병력을 상륙시키는 데 성공하죠. 한편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쪽도 못 쓰고 당할 동안 스웨덴은 독일에 협력해 노르웨이로 가는 철도 노선을 오픈해주며 침략을 면했습니다. 점령은 안 당했지만 독일에게 숙이고 들어간 사실상의 독일 세력권이 돼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독일은 북유럽을 손쉽게 손에 넣고 철광석 산지와 북해 전진기지를 모두 얻는 데 성공했죠. 아니 독일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북유럽 평정할 동안 영국이랑 프랑스는 뭐 했냐? 얘들이 진짜 미친놈들인 게 독일이랑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1차 대전 때 보니까 중립국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영국이 보기에도 노르웨이 빼앗기면 전략적으로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독일 수중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침공해서 점령해버리기로 해요. 작전명 윌프레드, 영국의 노르웨이 침공은 4월 8일자 상륙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우연찮게도 이게 독일의 계획과 단 하루 단발의 차이였죠. 같은 목표를 향해 출발한 독일 해군과 영국 해군은 4월 8일 실제로 바다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국 해군이 오판을 하게 됩니다. 독일 얘네가 또 1차 대전 때처럼 영국 해군이랑 제대로 맞다이 까려고 기모으고 있는 줄 안 거야.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고자 했던 영국은 노르웨이 침공 작전을 중단, 독일과의 해상 총력전을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으러 잠시 물러나고, 그러는 사이 독일은 그냥 가던 길 가서 무방비 상태의 노르웨이를 선수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한편 주요 도시를 순식간에 빼앗겨 버렸지만 노르웨이군은 저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왕이었던 호콘 7세가 의회로부터 모든 권력을 이양받고 내륙의 산지로 들어가 결사항전을 선언, 독일군이 내륙으로 북상하는 걸 끊임없이 막아서고 있었죠. 하지만 체급이나 실력이나 너무 큰 차이가 났고 노르웨이는 결국 중립국 지위를 포기한 뒤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 SOS를 치며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렇게 된 거 원래 도와주려고 했던 것 마냥 다시 기술을 돌려 노르웨이로 향했습니다. 노르웨이를 노리는 침공군에서 노르웨이를 구해줄 해방군으로 순식간에 입장이 역전돼버린 묻지 못할 상황이었던 거죠. 해상에서 끝낼 기회를 놓치고 상륙작전으로 넘어가 버리니 영국에게도 난관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여기가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 중 하나고 해안선도 복잡하기로 유명하거든요. 특히나 주요 항구와 거점을 이미 독일군이 선점한 상태라 육군을 상륙시키는 것부터가 헬이었어요. 어렵사리 어떻게 상륙을 시킨다고 그게 끝이냐? 아니죠. 여기는 겨울에 바다가 어는 북극해입니다. 따뜻한 봄바람 맞으며 지내던 영국군들에게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도트댐이 들어왔죠. 독일도 그냥 해안에서만 버티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미 덴마크 점령했고 스웨덴도 사실상 접수한 상태죠.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출격한 루프트와페의 폭격기들이 쉴 새 없이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지상에서 연합군은 연전연패, 후퇴만을 거듭했어요. 그나마 해군이 활약한 덕분에 연합군은 점점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시절부터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던 영국 짬밥 어디 안 가죠? 더 가까운 출항거리와 루프트와페의 공중 지원으로 전략적으로는 독일이 더 유리했지만 해군의 규모 자체가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냥 물량으로 밀어버릴 수 있었거든요. 1차 대전 이후로 박살나버린 독일 해군은 이런 소모전을 버티기 힘들었고 결국 5월 28일 나르비크 항을 빼앗기며 지상에서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르비크는 스웨덴에서 채굴된 철광석이 수출되는 독일에게는 최중요 요충지, 여기를 빼앗겼다는 건 독일에게 크나큰 위기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북쪽에 어그로 끌린 동안 본토에서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나르비크가 함락되기 3주 전인 5월 10일 독일군이 기어코 프랑스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예상보다 무력하게 털리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르웨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결국 영국 프랑스 본진에 비하면 변방일 뿐이었습니다. 겨우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연합군은 뒤도 안 돌아보고 노르웨이를 버리기로 결정해요. 5월 24일 알파벳 작전이 승인되고
6월 8일 연합군은 남아있는 철도와 항구를 파괴한 뒤 노르웨이에서 철수합니다. 연합군이 철수하고 불과 이틀 뒤인 6월 10일 노르웨이군은 독일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노르웨이판 이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비드쿤 크비슬링에 의해 나치의 괴뢰국인 노르웨이 국민정부가 세워지고 노르웨이 왕가는 영국으로 넘어가 망명정부를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6시간 만에 항복한 덴마크, 납작 엎드려 진로를 열어줬던 스웨덴과는 다르게 끝까지 저항했던 노르웨이인들은 독일에게 미운 털이 박혔거든요. 독일은 덴마크와 달리 강압적인 통치로 노르웨이인들을 억압했고 노르웨이 총 생산의 40%를 강탈해 독일군 먹이고 재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국 힘없는 중립국에게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됐죠. 이제 독일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프랑스였습니다. 독일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거 끝까지 저항하거나 아니면 일찍이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독일의 영원한 숙적 프랑스는 과연 독일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